네.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나를 보며 아내가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돌아왔어.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실종됐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부부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큰 축복이 된 그날로. 저는 전주 출신의 59년생 돼지띠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대구에서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조카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형과 조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형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형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를 뒷바라지해 주었고 결혼식 때도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일도 잘해서 대구에서 꽤 큰 건설회사를 운영했었죠. 형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제 조카인 민우가 명이었죠. 하지만 민우가 태어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형수가 심각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형은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무척 힘들어했지만 민우를 위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거래처와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민우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 조카를 보며 저는 형이 저를 키워준 것처럼 민우를 내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 우리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기에 민우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잃은 상실감에 방황하던 민우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우리 가족은 비록 작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철물점 수입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민우가 하루하루 밝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철물점 문을 열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이 시경, 형의 회사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사업 이야기려니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들은 이야기는 형이 거래처와의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것, 신호대기 중이던 형의 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의 시신이 안치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형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더니 이제는 아버지마저 잃은 조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민우는 학교에 있었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놀랍도록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민우의 방에 들어가 등을 쓰다듬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형의 회사는 빠르게 기울어졌습니다. 형이 진행하던 거래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채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형이 남긴 재산이라곤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우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키워준 형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며 민우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형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를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었기에 전셋집이긴 했지만 방이 2개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철물점 수입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내도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둘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 민우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한동안은 말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들어보니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주 1회씩 상담을 받으면서 민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민우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민우가 촛불을 끄고 난 뒤 갑자기 저희 부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이모,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희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촌,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식사 때도 이모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우에게 형과 형수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한 번씩 형의 묘소를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우의 방에는 형과 형수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와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물점 일이 바빠 주말에도 쉬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민우와 함께 영화도 보고 외식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젠가 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고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닮아서인지 머리가 좋았던 겁니다. 선생님들도 민우를 칭찬하시곤 했죠. 주말이면 민우는 철물점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아이가 직접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삼촌,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께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돕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우의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가게로 왔더군요. 그날은 정말 덥던 날이었는데 민우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무거운 철물들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닫을 시간이 되자 삼촌, 오늘 제가 번 돈으로 치킨 사 먹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학업도 열심히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그만하라고 해도 삼촌, 이모가 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민우를 칭찬하는 소리가 늘어갔습니다. 이웃들은 아이가 참 의젓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며 격려해 주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민우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민우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학원은 보내주지 못했지만 도서관과 인터넷 강의로 독학했죠. 저희 부부는 민우가 편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민우는 저희에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고 저희는 민우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08년 3월 민우가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간 민우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늦는다고 생각했지만 밤 10시가 넘어가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니 오후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하교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 CCTV를 확인해보니 정문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처음 며칠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출도 자주 하니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우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새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나 좋아하던 아이였고 전날 저녁에도 삼촌, 이모,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라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실종 일주일째부터는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대구 시내 곳곳을 뒤졌고 민우가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지하철역과 터미널에도 사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민우의 방을 볼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펼쳐진 교과서가 있었고 벽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며 써붙였던 포스트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는 제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듯한 반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삼촌께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민우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철물점 문을 닫고 난 뒤에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다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민우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크나큰 구멍이 생겼고 그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 한 달이 지나자 경찰의 수사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닌 유괴나 사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우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철물점에 적금을 해지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탐문 비용으로 썼습니다. 탐정은 민우의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학교 주변 가게들의 CCTV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시기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민우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학교 근처 카페에서 중년 남성과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후 헤어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주변 점포의 다른 CCTV들도 확인했지만 남성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손님이었다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형의 회사 일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형의 옛 거래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고 채권자들의 명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민우의 실종 사건을 다뤄주었습니다. 모범생 의문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고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가 오인 신고였고 오히려 이상한 전화로 마음고생만 더 심해졌습니다. 경찰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사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계속 조사 중입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민우를 찾았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참여했고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과 연대하여 집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더욱 냉혹해졌고 희망의 불씨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민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대구역과 동대구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줬고 민우의 나이 진행 사진을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철물점 운영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제 의욕이 떨어진 탓이 컸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우가 돌아왔을 때 이곳을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갱신했습니다.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저희의 절박한 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는 없었나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민우의 방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 벽에 붙은 포스터, 옷장 속의 교복까지. 모든 것을 실종 당일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우의 방 청소를 했고 이불도 새 것으로 갈아줬습니다. 마치 오늘이라도 민우가 돌아올 것처럼요. 실종아동 찾기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전국의 실종아동 가족들과 연대하여 집회도 하고 법 개정 운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는 TV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민우의 사진과 실종 당시 상황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한동안 제보가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헛된 기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며 위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던 민우를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가출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민우 찾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나 민우의 생일이 되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과 싸우며 민우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매일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그날,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실종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철물점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빚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민우의 또래 아이들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훌쩍 자란 모습으로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민우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우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아내도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매달 가던 것이 분기별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담당자들의 표정에서 이미 포기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고 형식적인 응대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도 점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 우울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고 전화마저 뜸해졌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은 가끔 민우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꼭 만나실 거예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크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형의 묘소를 찾을 때면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민우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매번 형수님의 위패 앞에서 언니, 저희가 민우를 찾을 때까지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한 줄기 희망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2018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물점 문을 열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말을 걸자 그 청년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젊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민우예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형을 닮은 그 눈매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민. 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한 청년의 몸이 제 품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지만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곧바로 식당 일을 접고 달려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민우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철물점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은 우리 셋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커서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15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많이 찾았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내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가 사라졌던 10년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민우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든 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왔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옛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서. 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아버지가 해외에 따로 설립해둔 회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찾으려면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형의 진짜 동업자가 맞았습니다. 형이 생전에 호주 시드니에 설립해둔 법인이 있었고 그곳에 상당한 자산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상속인인 민우가 직접 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삼촌과 이모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만류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민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제가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민우는 그 남자를 따라 호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그 동업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를 호주의 한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현지 한인 가정에 위탁하여 보살피도록 했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삼촌과 이모 생각에 울었죠. 연락하고 싶었지만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드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우는 현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고
몇 년 만에 상당한 규모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삼촌과 이모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원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최소한 나쁜 일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게 제일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이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준비해두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우는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호주에서의 성공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이 남긴 회사는 건설자재 수출입 업체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대학에서 배운 경영 지식과 젊은 감각을 살려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건설자재를 호주로 수출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삼촌이 운영하시던 철물점에서 보고 배운 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우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회사의 규모였습니다. 현재 시드니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연매출이 1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2년 전부터는 호주 전역의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고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씨앗을 이만큼 키워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회사의 주식 대부분이 민우의 소유였고 개인 자산만 해도 수백억 원대라고 했습니다. 철물점을 하는 제가 들어도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시드니 시내에 있는 고급 주택들과 사무실 빌딩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삼촌과 이모가 저를 잘 키워주셨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민우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YM 컨스트럭션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YM은 제 형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어요. 라는 민우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거예요.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고 앞으로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민우의 설명을 들으며 형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을 형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삼촌과 이모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와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다음 날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삼촌, 이모,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84평형 펜트하우스였는데 소유주 명의가 저와 아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전부 제 명의로 이전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입주하실 수 있어요. 민우의 말에 저희는 믿기지 않아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시가 30억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민우는 통장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생활 비용으로 사용하세요. 통장에는 이미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자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철물점은 오늘부로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회사 한국지사의 명예회장 자리를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연봉 2억으로 책정했어요. 특별히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끔 회사에 나오셔서 저에게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철물점은 월 매출이 300만 원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다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위해서는 강남에 레스토랑을 하나 차렸어요. 이모가 항상 식당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도 다 구해놨으니까 이모는 메뉴 개발이랑 총괄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년 넘게 남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품어온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삼촌과 이모 덕분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우리 부부를 강남의 새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이미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구비된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촌,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말에 우리 부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허리 굽혀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대구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철물점 단골 손님들은 저희의 달라진 형편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강남으로 가신다고요? 그것도 펜트하우스예요? 아니, 그동안 고생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처음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 고생 끝에 조카를 찾으셨으니 이게 다 복 받으신 거지. 10년을 그렇게 찾으시더니. 하늘도 감동했나 봐요. 강남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는데 매일 아침 다녀오면 생기가 넘쳤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민우가 있는 시드니에 가서 한 달을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본 민우의 회사와 생활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민우를 존경했고 현지 신문에서도 아시아의 젊은 사업가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운영하게 된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아내의 손맛을 알아본 손님들이 늘어났고 몇몇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년간의 식당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회사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비록 제 경험이 소소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삼촌,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가끔 민우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또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었던 10년의 시간입니다. 매달 25일이면 여전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민우가 오래된 서류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호주 회사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형의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호주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호주를 오가며 사업 기반을 다져왔고 현지 파트너들과도 친분을 쌓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형이 민우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자라면 반드시 이 사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없더라도 동생 내외가 잘 키워줄 것이다. 형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민우를 데려가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학교까지 미리 알아보고 계셨더라고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형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민우를 맡기면서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내가 민우의 어린 시절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 형은 심지어 저희 부부를 위한 보상까지 계획해 두었다고 합니다. 호주 법인의 지분 일부를 저희 앞으로 미리 설정해 두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토록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지.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형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항상 먼저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던 형다운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들과 동생 부부를 위해 이토록 세세한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형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민우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회사의 성공과 재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회사 규모가 훨씬 큽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계열사가 있고 전체 자산 규모는 한화로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삼촌과 이모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우는 귀국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 조사원을 고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파악했고 철물점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답니다. 2년 전 철물점이 가장 어려웠을 때 큰 거래처가 갑자기 나타났죠. 사실 그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삼촌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서.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 갑자기 나타난 대형 건설사 거래처,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들, 모두 민우가 뒤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활동을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건 상관없이 삼촌과 이모는 절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삼촌, 이모와 나누기로요.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민우가 왜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의 삼촌과 이모로 있어주세요. 민우의 진심 어린 부탁에 우리 부부는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된 조카를 둔 우리 부부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가족의 날을 정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삼촌, 옛날처럼 집에서 이모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전에 민우가 중학생일 때 매주 일요일이면 된장찌개를 끓여주곤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가족 모임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바쁜 사업가가 되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때로는 회사의 중요한 미팅도 미루면서까지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의 이런 마음가짐은 회사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형의 기일에는 세 식구가 함께 묘소를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면 이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우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형,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민우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삼촌과 이모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처럼 가족을 찾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민우가 거액의 기금을 출연했고, 저희 부부는 직접 상담과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10년 만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민우가 돌아온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고,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성공했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실종자 가족 지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찾은 진정한 행복은 이런 물질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민우가 들고 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의 향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누는 웃음.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가끔 철물점 시절을 떠올리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값진 것이겠지요. 민우는 이제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 이야기도 꺼내더군요. 호주에서 만난 한인 2세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촌, 이모.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두 분이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혈연보다 더 강한 끈이 있다고. 그건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형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단순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